안녕하세요. 잠이 솔솔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기적 같은 탈옥을 반복했던 한 남자의 실화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영상 속 숨겨진 놀라움과 상세한 내용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라토리 요시의 기구한 운명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시라토리 요시는 1907년 7월 31일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두부가게에서 일했지만 곧 계잡이 업으로 직업을 바꿨죠. 여러 번 직업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요시는 점차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도박의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여러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경찰의 표적이 되고 말았죠. 1936년 요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며 지역 갱단에게 함정에 빠졌고 경찰이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요시의 간절한 호소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오모리 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당시 일본의 교도소는 지옥의 문이라 불릴 정도로 간수들의 학대와 고문이 일상적이었죠. 수많은 죄수들이 탈옥을 시도했지만 성공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시는 달랐죠. 그는 예외적인 존재였습니다. 아오모리 교도소는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었지만 요시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간수들의 습관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보안 허점을 파악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탈출 시간이 단 15분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어느 날 새벽 5시 30분, 요시는 목욕탕 양동이 손잡이에서 얻은 철사를 이용해 감방문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추위로 손이 꽁꽁 얼었지만 몇 분간의 씨름 끝에 그는 성공적으로 잠금을 풀었습니다. 두려움과 흥분으로 온몸이 떨렸죠. 자유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수많은 잠긴 문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요시는 마치 고양이처럼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5시 45분, 간수들은 다시 돌아와 요시의 간망을 들여다보며 그가 낡은 이불 아래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불 아래에 요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수들을 속이기 위해 그가 배치해둔 헐거운 판자더미가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간수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지만 요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일 후 그는 한 병원에서 음식을 훔치려다가 다시 체포되었죠. 요시는 결국 교도소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6년 후인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그때 요시는 아키타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탈옥수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감방에 갇혔습니다. 천장이 매우 높은 비좁은 산방이었죠. 침대도 없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뿐이었고 내 벽은 매끄러워서 도저히 기어오를 수 없는 구리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거의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창문은 아주 높이 막혀있는 작은 천장 창문뿐이었죠. 이곳 간수들은 아오모리보다 요시를 훨씬 더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요시의 이전 탈옥 소식을 들었기에 다른 죄수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그를 고문하기로 작정했죠. 요시는 매일 구타당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24시간 내내 수갑을 차고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간수들이 그를 학대했지만 단 한 사람, 간수장 고바야시만은 예외였습니다. 고바야시가 요시를 불쌍히 여겼는지 아니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언제나 요시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는 요시에게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고 심지어 친구처럼 요시의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죠. 덕분에 요시의 감옥 생활은 조금이나마 견딜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요시는 자신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고 또다시 두 번째 탈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자정쯤
한 간수가 요시의 간방을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간수는 간방문을 열고 놀라움에 주변을 둘러봤죠. 요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바닥에는 뒹굴고 있는 수갑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사실 요시는 오래전부터 탈옥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수갑은 자물쇠 해제의 달인인 요시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수장이 가져다준 도시락 상자에서 짧은 철사를 찾아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곳을 탈출하느냐였습니다. 요시는 천장에 유일하게 있던 천장 창문이 막혀 있었지만 그 주변의 창틀이 썩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간수들의 눈을 피해 요시는 도마뱀처럼 매끄러운 구리벽을 기어올랐습니다. 그는 창틀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었죠. 그런 다음 다시 내려와 수갑을 다시 차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했습니다. 몇 달 후 마침내 창틀이 완전히 헐거워졌습니다. 요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간수들이 지붕 위에서 나는 그의 발소리를 들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요시는 다시 한번 교도소를 탈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체포되지 않기 위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석 달 후 9월 18일 고바야시 간수장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악명 높은 탈옥수 시라토리 요시가 서 있었습니다. 고바야시 간수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비록 초라하고 더러워 보였지만 요시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고바야시 간수장은 그를 집으로 들이고 식사를 대접하며 요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시는 자신이 계속 탈옥을 시도했던 유일한 이유는 간수들의 가혹한 대우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바야시 간수장만이 자신을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주었다고 했죠. 요시는 고바야시 간수장에게 일본 교도소 시스템 내 죄수들의 부당함과 열악한 생활 환경에 맞서 싸우는 소송을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요시는 간수장을 찾아가기 전에 수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남은 평생을 숨어 살고 싶지 않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지언정 수많은 다른 죄수들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죠. 게다가 요시는 고바야시 간수장이 선량한 사람이고 고통받는 모든 수감자들을 돕기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시는 너무나 순진했어요. 요시가 화장실에 간 직후 고바야시 간수장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요시는 또다시 쓰라린 마음으로 감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그 누구도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두 번의 탈옥은 요시의 이름을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놀라운 탈옥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의 교도소 시스템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죠. 이에 당국은 요시가 다시는 탈옥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에 있는 악명 높은 아바시리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아바시리는 일본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와 황량한 환경을 자랑하는 최첨단 보안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는 항상 눈에 덮여 있었고 죄수들은 얇은 죄수복만 입었기에 탈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아바시리에는 허술한 환기구도 15분간의 경비교대 공백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 탈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탈옥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요시는 여름 옷차림으로 감방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오만한 태도로 수갑을 채워봤자 소용없다며 다시 탈옥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요시가 간수들을 그렇게 도발한 것은 전혀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시의 손을 등 뒤로 묶고 다리까지 묶을 수 있는 특별히 견고한 쇠수갑을 만들었죠. 이 수갑은 각각 20kg이나 나갔고 열쇠 구멍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명의 금속 전문가가 2시간 동안 씨름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간수들은 요시의 탈옥을 막기 위해 이미 부족했던 식사량마저 줄였습니다. 이번에 요시는 지옥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간수들은 작은 구멍을 통해 음식을 밀어넣었고 요시는 기어가서 그것을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잠들 때조차 그는 끊임없이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요시는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밖에서는 봄이 오고 있었고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경비원이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중 지붕 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죄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순찰을 돌기로 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확인한 간방은 요시의 간방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경악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풀어야 할 특별 제작된 20kg짜리 수갑과 족쇄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요시는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즉시 비상벨이 울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요시는 탈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그 계획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요시에게는 탈출을 도울 만한 힘도 도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것은 시간과 인내심뿐이었습니다. 매일 요시는 된장국을 조금씩 아껴서 수갑과 음식 배급구 틈새에 뿌렸습니다. 그의 의도는 된장국 속 염분이 나사못을 산화시켜 부식시키고 헐겁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끈기 있는 노력 끝에 마침내 이 계획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수갑의 첫 번째 나사가 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시는 이 나사를 드라이버처럼 사용하여 나머지 나사들을 풀어냈습니다. 늦은 봄이 되자 그는 마침내 수갑과 족쇄를 완전히 풀 수 있었습니다. 음식 배급구의 강철틀도 점차 부식되었습니다. 요시는 그것을 부러뜨려 구멍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배급량 때문에 요시는 삐로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그래도 구멍은 여전히 그가 통과하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요시는 어깨 관절을 탈골시켜 그 좁은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붕에 깨진 창문을 통해 기어 올라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요시는 아바시리 교도소를 탈출한 최초이자 유일한 죄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간수들은 요시가 탈출했다고 해서 살아남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긴 홋카이도 북부였고 요시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춥고 눈 덮인 산본이었으니까요. 그곳에는 온갖 위험한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었죠. 하지만 요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산비탈에서 버려진 폐광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야생 열매를 따고 산토끼를 사냥하며 연명했지만 점차 그는 근처 시내에서 물고기를 잡고 개를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시의 삶은 점점 안정되고 꽤 안전해지는 듯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독과 슬픔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2년 전에 고립된 생활 끝에 요시는 산을 내려와 가까운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제야 요시는 전쟁이 끝났고 일본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오모리로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을 찾고 싶었죠. 그것은 길고 고된 여정이었어요. 몇 달 후 그는 삿포로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요시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어느 날 비틀거리며 걷던 그는 잘 익은 토마토밭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굶주림은 두려움을 압도했고 요시는 토마토를 훔치기로 결심했죠.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농부가 그를 발견하고 뒤쫓아왔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신랑이 도중 요시는 칼을 휘둘렀고 농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시는 다시 한번 붙잡혔습니다. 죄 위에 죄가 더해진 격이었죠. 그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947년 요시는 네 번째로 투옥되어 삿포로 형무소로 이송되어 형 집행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간수들이 하루 24시간 그를 감시했고 감방 안의 유일한 음식 투입구는 요시의 머리보다도 작았어요. 요시는 관절은 탈골시킬 수 있을지언정 두개골은 탈골시킬 수 없었을 테니까요. 간수들은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그에게 수갑조차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시는 이미 많이 늙었고 도피와 방랑의 세월로 건강도 많이 쇠약해져 있었죠. 요시는 항상 출구 없는 높은 천장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출구 없는 인생처럼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간수들이 감방을 들여다보니 요시는 또다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알고 보니 이번에는 요시가 된장국 그릇으로 땅굴을 팠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밤에만 작업했고 구멍은 침대 아래에 있었죠. 몇 달에 걸쳐 땅굴은 바깥으로 이어졌고 요시는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이때쯤 요시의 탈옥 이야기는 온 일본에 퍼졌고 일본 교도소 시스템은 많은 가십거리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1년간의 자유로운 생활 후 요시는 공원에서 우연히 한 경찰관 옆에 앉게 됩니다. 경찰관은 갑자기 요시에게 담배 한 개비를 권했어요. 당시 담배는 일본에서 극도로 귀한 사치품이었죠. 요시는 경찰관의 친절에 깊이 감동했고 결국 자신이 탈옥수임을 인정하며 자수했습니다. 그는 다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시의 탈옥 이야기가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법원은 요시의 사건을 재검토했고 농부를 살해한 그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탈옥 과정에서 그는 단 한 명의 간수도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형 선고를 취소하고 탈주죄로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요시는 이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1961년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오모리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하려 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요시는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여러 자비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요시는 1979년 신부전으로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 시라토리의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 포기하지 않는 생존 본능,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온 인간적인 모습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과 공유해서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 자미솔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실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